건물은 일단 큰형들에게 양보해라, 막내야.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일요일 오후였어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시어머니의 넓은 자택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70대 초반임에도 여전히 정정한 기운을 뿜어내는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렸죠. 그 앞에는 첫째부터 셋째 아들 내외가 일렬로 앉아 입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식들을 한 명씩 눈에 담더니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뗐어요. 오늘 너희를 다 부른 건 이제 내 재산 정리를 좀 확실히 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서다. 나도 이제 앞날을 모르는 나이 아니니?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눈빛이 예리하게 빛났어요. 그들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셋째 아들 김도현과 그의 아내 노지연은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다들 알다시피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온 건물이 5채가 있지. 이걸 어떻게 나눌지 고민이 참 많았다.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첫째 아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큰애야, 너는 집안의 기둥이고 손주들도 커가니 강남에 있는 건물 한 채랑 상가 건물 하나 이미 내 명의로 등기 넘겨줬다. 지난달에 서류 정리 다 끝났으니까 그리 알아라. 거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첫째 아들 내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점잖은 척 대답했죠. 어머니, 뭘 벌써 그런 걸 다.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이어 둘째 아들을 쳐다봤어요. 둘째, 너도 이제 사업 기반 잡아야 하니까 신도시에 있는 건물 2채 네 앞으로 해줬다. 세무사 끼고 증여 절차 다 마쳤으니 군말 마라. 둘째 아들 부부는 얼굴에 피어오르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며 연신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요즘 사업 확장이 고민이었는데 큰 힘이 되네요.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건물 4채가 형들에게 배분되었어요. 셋째 김도연은 내심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대하며 침을 꿀꺽 삼켰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이 셋째 부부에게 머물자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도 모호하게 변했어요. 우리 막내 도연아, 그리고 지연아. 너희는 아직 젊고 지금 사는 집도 전세긴 하지만 직장 든든하니 걱정 없다만. 그래도 서운해 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말이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앉아 있는 넓고 화려한 단독주택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이 집은 내가 죽고 나면 오롯이 너희 거다. 내가 눈 감는 날 등기부등본에 네 이름 딱 박아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알겠니? 노지연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형들은 이미 번듯한 명의의 건물을 손에 쥐었는데 자신들에게 돌아온 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막연한 약속뿐이었으니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던 찰나 남편 도연이 먼저 대답을 가로챘어요. 어머니,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형들이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이 집을 저희 주시겠다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사세요. 김도연은 어머니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안도했어요. 그것이 자신들을 평생 옥죄는 거대한 사슬의 시작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는 그런 도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어요. 그래, 역시 내 속을 알아주는 건 우리 막내뿐이구나. 등기니 서류니 하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된다. 다 가족끼리 믿고 사는 거 아니겠니? 나중에 다 나중에 해줄게. 시어머니는 나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지연의 눈길을 교묘히 피했어요.
첫째와 둘째 부부는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여유롭게 차를 마셨어요. 거실의 공기는 평화로운 듯 보였지만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분배는 이미 끝난 상태였어요. 첫째와 둘째는 실질적인 자산을 손에 넣었어요. 셋째 부부에게 남겨진 건 실체 없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그럼 이 집 나중에 저희 주신다는 거 형들도 다 동의한 거죠? 나중에 딴소리 나오면 안 되잖아요. 지연이 어렵게 한마디를 던지자 첫째 형님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어요. 재수 씨,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그렇게 따져요? 우리가 돈에 눈먼 사람들도 아니고 어머니 계시는 동안은 어머니 편히 계시게 두는 게 효도죠. 안 그래? 둘째 형님도 거들며 지연을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맞아요, 재수 씨. 어머니 명의로 있어야 관리비나 세금 문제도 깔끔하고요. 도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김도연은 아내의 옆구리를 툭 치며 눈치를 주었어요. 당연하죠, 형님들. 어머니, 서류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셋째네만 배제된 불공평한 재산 분배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조용히 마무리되었어요. 노지연은 차가워진 찻잔을 내려다보며 직감했어요. 이 집에서 미래라는 건 그저 자신들을 부려먹기 위한 달콤한 미끼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연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아, 봤지? 어머니가 우리 생각 많이 해주신다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집이 어디야? 우리도 이제 노후 걱정은 좀 덜었다. 지연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두운 풍경을 보며 낮게 의조렸어요. 당신은 정말 그 말을 믿어? 형들은 건물을 벌써 가져갔는데 우리한테만 나중에 주겠다는 그 말을? 어머니가 거짓말하실 뿐이야? 당신 너무 예민해. 가족끼리 좀 믿고 살자. 남편의 대책 없는 낙관론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지워지지 않는 불안함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재산 분배는 이미 완벽하게 끝났어요. 자신들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한 채 무거운 책임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연만이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죠. 평화로울 줄만 알았던 일상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70대 초반인 시어머니의 건강에 조금씩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가벼운 무릎 통증인 줄 알았어요. 당뇨 조절이 안 되고 혈압까지 말썽을 부리면서 병원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잦아졌죠. 가족 단톡방에는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 예약 메시지가 수시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오전 내과, 목요일 오후 정형외과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공유되었죠. 처음 한두 번은 형제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일정을 맞추는 척이라도 했어요. 하지만 그 여유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번 화요일 검진 날엔 제가 도저히 짬이 안 나네요. 중요한 계약이 잡혀 있어서요. 첫째 아주버님의 메시지가 올라오면 기다렸다는 듯 둘째 아주버님의 답장이 뒤따랐어요. 나도 이번 주엔 지방 출장이 잡혀서 어려울 것 같네. 어머니 모시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쩌나. 이미 건물 증여를 끝낸 아주버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어렵다는 말로 쏙쏙 빠져나갔어요. 결국 대화의 끝은 늘 정해져 있었죠.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셋째 김도현과 노지연 부부에게로 향했어요. 도연아, 내 처가 시간 유동적이지 않니? 이번 한 번만 수고 좀 해줘라. 부탁의 형식을 빌렸지만 그것은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었어요. 맞벌이를 하는 노지연이었지만 막내라는 이유로
그리고 아직 유산을 예약만 받은 상태라는 미묘한 부채감 때문에 입을 떼기가 어려웠죠. 결국 지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 일정을 조정해야만 했어요. 팀장님,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병원 동행 때문에 내일 오전 반차 좀 쓸게요.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연차와 반차를 쪼개 쓰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병원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약국에서 한 보따리의 약을 타고 다시 시어머니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길었죠. 하지만 지연을 정말 힘들게 만든 건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다녀오면 단톡방에는 영혼 없는 칭찬들이 쏟아졌어요. 역시 우리 재수 씨가 최고야. 고생 많았어요. 동서 덕분에 어머니가 든든하시겠다. 나중에 어머니가 큰 보상 해주실 거야. 말뿐인 격려였어요. 누구 하나 다음번엔 내가 연차 내서 갈게라거나 고생했으니 이번 주 주말엔 우리가 어머니 모실게라는 실질적인 분담 제안을 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마치 셋째네가 이 일을 전담하는 것이 당연한 질서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져 갔어요. 지연아, 그래도 어머니가 나중에 이 집 우리 주신다고 했잖아. 형들은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금만 고생하자. 남편의 그 조금만이라는 말은 지연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어요. 아주버님들은 이미 수십억 자산가가 되어 여유로운 주말을 즐기는데 왜 자신만 평일엔 직장에서 눈치 보고 주말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 역시 당연하다는 듯 지연에게만 전화를 걸었어요. 예, 지연아. 내일 병원 가는 날인 거 안 잊었지? 다른 애들은 바쁘다니까 네가 와야겠다. 어머님, 저 내일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혹시 아주버님들께 다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거절의 의사를 비치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금세 싸늘해졌어요. 큰애랑 둘째는 큰일하는 애들 아니니. 너도 직장 다니는 거 안다만 그래도 네가 살림하는 며느리로서 좀 챙겨야지. 내가 나중에 이 집 누구 준다고 했니?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결국 또 그놈의 집 이야기였어요. 주지도 않은 집을 볼모로 잡고 지연의 일상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었죠. 지연은 전화를 끊고 텅 빈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병원 동행은 이제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지연의 삶을 짓누르는 고정된 감옥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도 이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버님들은 무책임함 뒤에 숨었어요. 시어머니는 차별을 정당화했어요. 남편은 아내의 희생을 방관했죠. 그렇게 요양 담당이라는 무거운 멍에는 아무런 공식적인 합의도 없이 조용히 그리고 견고하게 셋째 며느리 노지연의 몫으로 확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병원 동행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당뇨 합병증 우려가 커지면서 이제는 누군가 곁에서 상시로 식단과 투약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나왔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삼형제 부부가 다시 한번 시어머니 댁 거실에 모였어요. 노지연은 이번만큼은 형제들이 공평하게 순번을 정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결론이 나길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찻잔이 놓이자마자 첫째 아주버님이 선수치듯 입을 열었어요. 아주버님은 강남 건물주다운 여유로운 표정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니 상태가 예전 같지 않으시니 누군가 밀착해서 챙겨야 한다는 거 나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요양 문제에서만큼은 완전히 빠질 생각이다. 내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체가 몇 개인데 병원 왔다 갔다 하며
시간 뺄 처지가 아니거든. 노지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수십억 건물을 물려받을 때는 집안의 기둥이라더니 어머니 요양 앞에서는 갑자기 바쁜 사업가로 돌변하는 모습이 기가 막혔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둘째 아주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어요. 맞아. 형님 말이 맞지. 나도 이번에 신도시 건물 올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병수발은 우리 중에서 도연이네가 보는 게 맞지 않겠어? 재수 씨도 손이 야무지고 무엇보다 막내네가 어머니랑 정서적으로도 제일 가깝잖아. 지연은 차가운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막내니까 손이 야무지니까라는 허울 좋은 말로 자신을 제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했거든요. 지연이 참다 못해 입을 때려는데 첫째 아주버님이 쐐기를 박듯 덧붙였어요. 재수 씨, 혹시라도 우리가 건물 받은 것 때문에 이러는 거면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이랑 요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재산은 부모님이 자식 능력 보고 알아서 주시는 거고, 요양은 상황이 되는 사람이 맞는 게 도리지요. 안 그래요? 재산은 능력순, 요양은 막내순이라는 기적 같은 논리였어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 김도연의 팔을 붙잡았어요. 도연은 형들의 기세에 눌려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지연은 상석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라면 적어도 너희도 조금씩은 도와라라고 한마디 해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찻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어요. 큰아들들의 일방적인 떠넘기기를 묵묵히 듣고만 계셨어요. 오히려 은근히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동조하는 기색이었죠. 그래, 지연아. 내가 다른 애들한테 가봤자 마음만 불편하지. 그래도 싹싹한 네가 곁에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이지 않겠니? 내가 나중에 이 집은 너희 준다고 약속까지 했잖니. 시어머니의 그 나중에라는 말은 이제 지연에게 희망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어요. 아주버님들은 이미 실물 자산을 챙겨서 도망칠 준비를 마쳤는데 자신에게는 실체도 없는 미끼를 던지며 평생의 노동을 강요하고 있었죠. 지연은 이 상황이 부탁이 아니라 잔인한 떠넘기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형제들은 요양이라는 무거운 짐을 막내네 등에 지워놓고 자신들은 건물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겠다는 심산이었죠. 시어머니 또한 본인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막내 며느리의 삶을 희생시키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어요. 지연은 거실을 가득 채운 이 가식적인 공기 속에서 구조를 명확히 인식했어요. 재산권은 이미 형들에게 확정되었고 요양권이라는 가혹한 의무만이 자신에게 확정되었다는 사실을요. 아주버님들은 이미 승전보를 울리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지연은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낙점된 꼴이었죠. 침묵을 지키던 도연이 겨우 입을 열어 형님들, 그래도 지연이도 직장 생활하는데 라며 운을 뗐지만 둘째 아주버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을 잘랐어요. 도연아, 너 자꾸 이럴래? 형들이 건물 관리하느라 내는 세금이 얼만 줄 알아? 우리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요양은 너희가 책임지고 맡아라. 그게 집안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지연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폭력적인 분담 앞에서 지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다잡았죠. 부탁에 탈을 쓴 강요, 그리고 방관하는 시어머니. 노지연은 이제 이 집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주 무겁게 깨달았어요. 평소라면 출근 준비로 바빴을 평일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넥타이 대신 편안한 옷차림으로 아내 지연의 곁에 섰어요. 그동안 고생 많지?
라는 말로만 때우던 미안함을 덜어보고자 처음으로 회사에 연차를 내고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을 자처한 날이었죠. 지연은 남편의 동행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 그가 마주할 현실이 두려워 말없이 차 키를 건넸어요. 오전 9시 시어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죠. 도연은 땀을 뻘뻘 흘리며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어머니는 차에 오르는 내내 곡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무릎이 끊어질 것 같네. 도연아, 좀 살살 좀 해라. 지연이는 아주 부드럽게 잘만 하더만 너는 왜 이렇게 서투르니? 도연은 당황했어요. 지연이 매번 이런 타박을 견디며 어머니를 모셔왔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는 더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졌어요. 대형 병원의 대기실은 인산인해였거든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대기 시간만 2시간이 훌쩍 넘었죠. 도연은 좁은 의자에 앉아 지루함과 싸우며 시계를 연신 확인했어요. 여보, 보통 이렇게 오래 기다려? 벌써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 지연은 익숙한 듯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당뇨 간식을 꺼내며 대답했어요. 이건 약과야. 검사라도 있는 날엔 오후 늦게까지 병원에 갇혀 있어야 해. 당신, 이제 겨우 3시간 지났어. 진료가 끝나고도 끝이 아니었어요.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가서 산더미 같은 약을 짓고 복용법을 일일이 적어 넣는 것도 온전히 보호자의 몫이었죠. 도연은 눈이 침침해질 정도로 복잡한 약 봉투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어요. 오후 2시, 늦은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지만 어머니의 입맛을 맞추는 건 또 다른 고난이었어요.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며 투정을 부리는 어머니를 달래가며 식사를 마치고 나니 도연의 정신은 이미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상태였죠.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쉬긴 뭘 쉬어? 온 김에 시장도 좀 들러야지.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어머니의 한마디에 도연의 어깨가 툭 떨어졌어요. 결국 대형마트에 들러 카트 가득 장을 봤어요. 시어머니 댁 주방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넣고 나서야 하루의 일정이 끝났어요. 시어머니 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어느덧 창밖은 어둑어둑해진 밤이었어요. 도연은 핸들을 잡은 손목이 시큰거리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 하루, 딱 하루 동행했을 뿐인데 온몸의 진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도연은 거실 시계를 봤어요. 밤 9시였어요. 여보, 당신 그동안 매번 이렇게 보낸 거야? 회사 눈치 보면서 반차 쓰고 어머니 모시고 와서 이 밤까지? 지연은 화장을 지우며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응. 당신이 퇴근하고 올 때쯤엔 나도 녹초가 돼서 말할 기운도 없었지. 형님들이나 아주버님들은 고생한다 한마디면 끝이지만 내 하루는 이렇게 통째로 사라지는 게 일상이었어. 도연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자신이 효도라는 이름 뒤에 숨어 아내의 삶이 야금야금 갉아먹히는 것을 방관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한 거죠. 아내의 커리어, 아내의 휴식, 아내의 자존감까지 모두 시어머니의 요양이라는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지. 이건 효도가 아니라 착취야. 지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몰랐어. 형들도 어머니도 다들 당신을 사람으로 안 보고 당연한 기계처럼 쓰고 있었던 거야. 도연의 눈에는 처음으로 미안함과 더불어 서늘한 분노가 서렸어요. 형님들이 비싼 외제차를 타고 건물을 관리하러 다닐 때 아내는 병원 대기실 구석에서 타박을 들으며
늙어가는 시어머니의 짜증을 받아내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죠. 남편이 처음으로 목격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처참하고 불공평했어요. 도연은 결심한 듯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나중이라는 미끼에 속아 아내를 사지로 내몰지 않겠다고, 이 기형적인 구조를 반드시 깨부수겠다고 다짐하며 도연의 각성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창밖엔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노지연의 일상은 여전히 병원 대기실과 시어머니 댁 주방을 오가는 쳇바퀴 속에 갇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제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을 넘어섰어요. 지연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지연이 주말 오후 겨우 짬을 내어 친정 부모님을 뵈러 가려 하자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누운 채 지연을 불러 세웠어요. 지연아, 너 오늘 꼭 가야 하니? 내가 아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지. 어머님, 친정아버님 생신이라 예전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저녁만 먹고 금방 올게요. 지연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얼굴을 돌려버렸어요. 그래, 네 친정 부모가 나보다 중요하겠지. 하지만 지연아, 너도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내가 눈 감으면 이 집 다 너희 부부 주겠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 고생 보상받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그걸 못 참고 서운하게 하니? 시어머니는 습관처럼 또다시 집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지연의 귀에는 그 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들렸죠. 지연은 현관문 고리를 잡은 채 시어머니가 가리킨 거실 벽면과 높은 천장을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조금만 더 참아라. 지연은 그 문장을 속으로 수백 번 곱씹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조금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1년일까요? 아니면 10년일까요? 아니, 설령 내일 당장 그 집이 지연의 명의가 된다 한들 이미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삶과 커리어는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지연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소파에 누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집은 여전히 시어머니 명의로 단단히 묶여 있고 자신에게 돌아온 건 현재 진행형인 끝없는 요양 노동뿐이었죠. 형들은 이미 수십억 건물을 등기 완료하고 임대료를 받으며 우아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신은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약속 하나에 매달려 오늘 하루를 저당 잡히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은 가방을 고쳐 매며 나지막이 입을 뗐어요. 어머님, 그 집 말이에요. 지금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제가 지금 제 삶을 다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평소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뼈 있는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런다니? 내가 너희 못 믿어서 안 주는 줄 알아? 다 증여세니 뭐니 복잡하니까 그런 거지.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냐?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는 거예요. 아주버님들 건물 주실 때는 세무사까지 끼고 일사천리로 처리하셨잖아요. 근데 왜 저희한테만 나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세요? 이 집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도구일 뿐이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차분했어요. 오히려 그 차분함이 시어머니를 더 당혹게 만들었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소리를 질렀어요. 너 정말 실망이다. 내가 너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이 집까지 넘겨주겠다는데 고작 고생 좀 한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 너 그동안 그 집 욕심나서 내 병수발 들었니? 아니요, 어머님. 저는 가족이라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과 아주버님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통제하고 계셨던 거죠. 나중에 집 줄 테니 지금은 입 닥치고 일해라 이 뜻이었잖아요. 지연은 비로소 깨달았어요. 미래의 약속은 희망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억압하고 조종하기 위한 가장 잔인한 통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요. 기다릴 이유는 이제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약속의 실체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건 오직 자신의 희생뿐이었으니까요. 저 오늘 친정 가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전처럼 매일 오지 못할 거예요. 아주버님들께도 말씀드리세요. 각자 받은 만큼 혹은 자식된 도리만큼 공평하게 나누자고 말이에요. 지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 너 거기 안 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지연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차에 올라탄 지연은 핸들을 잡고 깊은 숨을 내뱉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집이라는 환상이 깨지고 나니 비로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미래의 약속이라는 미끼에 걸려 오늘을 망치지 않겠다는 다짐. 노지연은 그렇게 자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어내고 있었어요. 지연이 친정으로 떠난 그날 저녁, 시어머니 댁 거실에는 다시 한번 삼형제가 모였어요. 낮에 있었던 지연의 돌발 행동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아들들을 비상소집했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기대어 앉아 들어오는 도연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 왔니? 네 마누라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하고 갔는지 알아?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 면전에 대고 재산이니 뭐니 따지고 들어. 너 당장 지연이 데려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 옆에 앉아있던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도 기회를 놓칠세라 거들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너 와이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재수 씨가 요새 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좋게 좋게 말했더니 감히 어머니한테 대들어? 요양은 자식 도리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했잖아. 맞아. 우리가 건물 관리하면서 내는 세금이 얼만데 막내가 그 정도 수고도 안 하겠다고 하면 형제들끼리 애 상하자는 거지. 어머니 저러시다 쓰러지시면 네가 책임질 거야? 평소라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했을 도연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직접 어머니의 병원 하루를 겪고 아내의 망가진 일상을 목격한 도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도연은 거실 한복판에 서서 형들과 어머니를 차례로 응시하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어요.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 이제 그만들 하세요. 지연이가 한 말 다 제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러 왔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주시겠다는 그 집, 저 필요 없습니다. 안 받을게요. 도연의 폭탄 선언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도연을 바라봤죠. 뭐, 필요 없어?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강남 건물은 아니어도 이 집값이 얼만데 그걸 안 받겠다고? 그 집을 미끼로 우리 지연이 짐 빼고 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이제 더는 못 보겠습니다. 형님들은 이미 수십억 건물을 명예 이전까지 다 받으셨죠? 근데 왜 요양 책임은 아무것도 안 받은 저희가 다 져야 합니까? 형님들이 말씀하신 그 도리라는 거 받은 만큼 하는 게 진짜 도리 아닙니까? 첫째 아주버님이 당황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김도연, 너 지금 형들한테 대드는 거야? 재산이랑 요양은 별개라고 했잖아. 별개 아니죠. 어머니 재산으로 노후 자금 쓰시고 남은 걸 자식들이 나누는 게 상식인데 어머니는 이미 형님들한테 다 퍼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건 이 집 한 채뿐인데 이걸 볼모로 저희를 노예처럼 부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안 받고 안 하겠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향해 몸을 돌려 선택지를 제시했어요. 어머니, 선택하세요. 이 집 당장 내놓고 파세요. 그 돈으로 최고급 요양원을 가시든 간병인을 24시간 붙이시든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이미 건물 받은 형들 집으로 가세요. 형들이 받은 게 많으니 그 정도 책임은 져야죠. 시어머니는 부르르 떨었어요. 너 지금 이 어미를 요양원에 버리겠다는 거냐? 아니면 형들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버리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지연이 반차 쓰게 안 할 거고 주말마다 여기 와서 수발 들게 안 할 겁니다. 저도 오늘부로 어머니 병원 안 갑니다. 형들이 순번을 짜든 사람을 쓰든 알아서 하세요. 둘째 아주버님이 도연의 어깨를 밀치며 소리쳤어요. 이 자식이 진짜 너 그럼 형제들하고 인연 끊겠다는 거야? 형님들이 먼저 끊으신 거나 다름없죠. 본인들 주머니만 채우고 막내 동생 고열 짜내는 게 형제입니까? 저 오늘 이후로 이 집에 발 안 들입니다. 유산 포기 각서라도 써달라면 지금 당장 써드릴게요. 도연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졌어요. 시어머니는 불쾌함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죠. 도연아,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다면 지연이를 이렇게 대하시면 안 됐습니다. 형들에게는 건물을 주고 저에게는 어머니의 병수발을 유산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 불공평한 계약, 저는 파기하겠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거실을 나갔어요. 등 뒤에서 형들이 욕설을 내뱉고 시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집이라는 환상을 버리는 순간 비로소 아내와 자신의 진짜 삶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도연은 차에 올라타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폭풍 같은 선언이 지나간 뒤였죠. 도연과 지연 부부의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쫓기듯 나온 그날 밤부터 가족 단톡방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되었죠. 평소에는 대답조차 귀찮아하던 첫째 아주버님과 둘째 아주버님이 번갈아가며 비난 섞인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도연아, 너 정신 차려.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셔서 지금 누워 계셔. 네가 사람이면 이럴 수 없어. 재수 씨, 뒤에서 애 조종하지 말고 나와서 사과하세요. 어떻게 집안을 이 꼴로 만듭니까? 요양원이라니요, 말이나 됩니까? 화면 가득 채워지는 책임 전가와 비난의 말들을 보며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본인들은 수십억 자산을 챙기면서도 어머니의 기침소리 한 번에 셋째네를 소환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효도를 논하고 도리를 따지는 모습이 가증스러웠죠.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단톡방을 지켜보고 있었죠. 여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은 자기들 손해보는 것만 생각할 거야. 이제 그만하자. 도연은 단호하게 말하며 단톡방의 알림을 끄고 조용히 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어요. 뒤이어 지연 역시 모든 시가 식구들의 연락처를 차단 목록에 올렸죠. 수년간 자신들을 옥죄어온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연락을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한 그들은 언제든 다시 나타나 나중에 줄 집이라는 썩은 밧줄을 던질 게 뻔했으니까요. 부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마침 지연의 회사에서 제주지사 발령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었어요. 지연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죠.
도연 역시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던지고 제주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떠나요. 지연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살던 집의 전세금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가구들을 처분하며 부부는 수년간 쌓였던 캐캐묵은 감정들도 함께 털어냈어요. 시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나중에 주겠다던 집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과정이었죠. 2주 전날 텅 빈 거실에서 지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들은 지금쯤 누굴 불러서 병원 동행을 시킬지 누구에게 요양 책임을 떠넘길지 머리를 싸매고 싸우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지연의 알 바가 아니었어요. 거리로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여한 막내 며느리라는 강제된 역할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일이었으니까요.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연은 옆자리에 앉은 도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육지의 풍경을 보며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을 느꼈죠.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인생 살아요. 누구의 보상도 바라지 말고 누구의 희생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인생이요. 그래, 지연아. 고생 많았어. 이제 제주도 푸른 바다만 보면서 살자. 거긴 시어머니 목소리도 형들 비난도 안 들릴 테니까. 가족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배은망덕한 도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지연과 도연에게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제주에 도착해 짐을 풀고 새로운 집의 창문을 여는 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어요. 더 이상 미끼 같은 약속에 흔들리지 않는 오직 현재만을 살아가는 부부의 새로운 막이 열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에메랄드빛 바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연은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뜨며 머리맡의 시계를 확인했죠. 오전 8시. 평소 같으면 시어머니의 병원 예약을 맞추기 위해 서두르거나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벨 소리에 가슴을 졸였을 시간이지만 지금 이 공간에는 오직 부드러운 파도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가득했어요. 부엌으로 나오자 남편 도연이 갓 내린 커피 향기를 풍기며 지연을 맞이했죠. 도연의 얼굴에서도 예전에 그 쫓기듯 초조했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보, 잘 잤어?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다. 아침 먹고 근처 숲길이라도 좀 걸을까? 정말 좋네요. 병원 일정 체크 안 해도 되고 핸드폰 확인 안 해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식탁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토스트와 샐러드가 놓였어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오직 부부만을 위한 온전한 식사 시간이었죠. 지연은 문득 핸드폰을 켰어요. 차단된 번호들로부터 온 알림이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도 예전처럼 심장이 두근거리지는 않았어요. 도연 씨,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집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도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아마 지금쯤 당신은 병원 대기실에서 어머님 타박을 듣고 있었겠지. 나는 형들한테 죄인처럼 불려다니며 왜 요양 제대로 안 하느냐고 욕먹고 있었을 거고. 그지? 결국 우리 명의로 오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걸 미끼로 우릴 흔드셨을 게 뻔하니까.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지연 부부가 제주로 떠난 뒤 시어머니 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죠.
건물 한 채씩을 챙긴 형님들이 서로 어머니를 모시지 않겠다고 싸우다가 결국 간병인을 붙였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만큼 극진하지 않다며 매일같이 곡소리를 내고 계신다더군요. 하지만 그 소식조차 이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멀게만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나중에라는 그 허망한 약속 대신 지금의 우리 삶을 택한 거 말이에요. 수십억 건물보다 지금 이 평화로운 아침 한 번이 저한테는 훨씬 소중해요. 나도 그래, 지연아. 돈은 우리가 벌면 되는 거고, 집도 우리 형편에 맞는 곳에서 살면 돼.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재산은 독이 든 성배나 다름없었어. 우리가 그 독배를 마시지 않고 던져버린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 도연의 말에는 확신이 차 있었어요. 부부는 식사를 마치고 가벼운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담벼락마다 핀 노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그들을 반겨주었죠. 길을 걷다 마주치는 이웃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파란 하늘을 마음껏 눈에 담는 일상. 과거의 지연이었다면 꿈도 꾸지 못했을 여유였어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굴레로 자신을 갉아먹으며 버텼던 시간들. 그 시간의 끝에서 얻은 교훈은 명확했죠. 진정한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며 진정한 가족은 약속을 미끼로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지연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바닷가를 향해 걸어갔어요. 등 뒤로 들려오는 듯했던 시어머니의 꾸짖음도 아주버님들의 비난도 이제는 거센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갔죠. 책임 없는 재산 대신 명확한 거절과 자유를 선택한 결과는 이토록 찬란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 점심은 시장에서 맛있는 거 사다 먹자. 그리고 오후엔 바다 보면서 한참 멍하니 있자. 좋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이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제주 바다 위로 흩어졌어요. 나중을 위해 오늘을 죽이지 않는 삶, 실체 없는 유산보다 소중한 현재의 평온. 노지영과 김도연 부부는 그렇게 자신들만의 진짜 집을 마음속에 견고하게 지어 올리고 있었어요. 에필로그. 제주의 푸른 바다가 노지영과 김도연 부부에게 안식을 주던 시간, 육지의 시가 식구들은 자신들이 움켜쥐었던 탐욕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균열이 시작된 곳은 집안의 기둥이라 자부하던 큰아주버님의 집이었죠. 강남 건물주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던 큰아주버님은 자신의 안목을 과신한 나머지 사업 인맥이라 믿었던 지인의 빚보증을 덜컥 서주고 말았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건물이 어디 갑니까? 이건 그냥 형식적인 보증일 뿐이에요. 이번 일만 잘 풀리면 제가 어머니한테 용돈도 두둑이 드릴게요. 큰아주버님은 건물을 물려받을 때처럼 기세등등하게 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지인은 야반도주를 했고 수십억의 빚은 고스란히 큰아주버님의 몫으로 돌아왔어요. 평생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 없던 그는 당황하며 건물을 금매로 내놓았지만 이미 압류와 소송이 얽혀들면서 자산 가치는 바닥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궈 넘겨준 강남 건물이 단 몇 달 만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큰아주버님은 술로 하루하루를 지새웠죠. 형제들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진 지 오래였고 누구 하나 그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주버님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어요. 평소 욕심이 많고 지는 것을 싫어하던 둘째 아주버님은 코인 투자에 욕심을 냈어요. 처음엔 소액으로 재미를 보나 싶더니 금방 눈이 멀어 건물 임대료는 물론이고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까지 받아 코인에 쏟아부었죠. 형님처럼 멍청하게 보증 서서 날리는 것보다
내가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훨씬 똑똑한 거지. 조만간 이 건물 열 채 살 돈 벌어올 테니까 두고 봐. 그는 오만했지만 시장은 그의 편이 아니었어요. 투입한 코인 그래프가 곤두박질 칠 때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더 큰 빚을 내어 이른바 물타기를 시도했죠. 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집안 살림까지 압류딱지가 붙었어요. 아내의 통곡과 아이들의 눈물도 그의 광기를 막지 못했죠. 결국 당신 같은 도박꾼하고는 단 1분도 같이 못 산다라는 아내의 선언과 함께 이혼 서류를 받게 되었어요. 가정이 산산조각 났음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여전히 빚 독촉에 시달리며 PC방 구석에서 코인 그래프를 보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폐인이 되어버렸죠. 시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주면 편안한 노후가 보장될 줄 알았는데 돌아온 건 자식들의 파멸과 텅 빈 집뿐이었죠. 큰아들은 술에 취해 찾아와 어머니, 남은 집이라도 담보 잡게 해주세요라며 소리를 질렀고 둘째 아들은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텅 빈 거실에 앉아 노지연과 김도연 부부가 떠난 자리를 보며 뒤늦게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그 화려했던 5채의 건물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탐욕으로 세운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고 남은 건 서로를 증오하며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형제들의 비참한 몰골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큰아들의 권위도 둘째 아들의 영악함도 믿을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홀로 남겨진 단독주택을 처분해야 했어요. 큰아들의 빚 일부를 갚아주고 나니 남은 건 경기도 변두리의 작고 차가운 요양원 한 구석이었죠. 한때 5채의 건물주이자 3형제의 절대 권력자였던 시어머니는 이제 이름표가 붙은 휠체어에 의지의 복도를 멍하니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어요. 요양원 생활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낯선 간병인의 거친 손길을 받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부드러운 손길을 떠올렸죠. 어머님, 오늘은 날이 좋아서 산책 가기 딱 좋아요라며 웃던 셋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선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머나먼 제주도를 향해 마음을 보내야 했죠. 내 자식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들인데 강남 건물을 가지고 있고 신도시 건물주들이야. 곧 나를 데리러 올 거다. 시어머니는 요양원 동기들에게 입버릇처럼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비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명절이 되어도 생신이 되어도 요양원의 정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첫째와 둘째의 전화기는 늘 꺼져 있었거든요. 큰아들은 면회 올 차비조차 없어 술에 절어 살았고 둘째 아들은 이혼 후 행방불명 상태였으니 찾아올 리가 만무했죠. 절대적인 고독은 시어머니의 정신을 갉아먹었어요. 결국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의 낙엽만 바라보는 게 시어머니의 일상이 되었어요. 밥을 먹으라는 간병인의 재촉에도 지연이가 해준 된장찌개가 아니면 안 먹는다며 고집을 피우다 결국 링거에 의지하게 되었죠. 밤마다 시어머니는 텅 빈 병동복도에서 도연과 지연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어요. 도연아, 내가 잘못했다. 지연아, 내가 미안했다. 그 집이 뭐라고, 그까짓 건물이 뭐라고 너희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누. 하지만 회한 섞인 눈물은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떨어져 허무하게 증발할 뿐이었어요. 자식들에게 나중이라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조종하려 했던 결과가 결국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요양원 침대라니.
시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가진 건물보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막내 며느리의 따뜻한 밥 한 끼가 진짜 재산이었다는 것을요. 잠이 들 때면 시어머니는 꿈을 꿨어요. 제주도 어느 바닷가에서 지연과 도연이 웃으며 손을 잡고 걷는 꿈을요. 꿈속에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지연은 차분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저희는 지금 행복해요. 그러니 저희를 잊으세요. 그 꿈에서 깰 때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어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눴다고 자부했던 세월이 사실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막내의 삶을 착취했던 과정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요양원의 겨울은 길고도 시렸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며 시든 꽃처럼 말라가는 시어머니의 곁에는 이제 그토록 아꼈던 건물 문서 한 장 남아 있지 않았어요.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오직 시린 후회와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여러분은 셋째 부부의 선택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